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기는 했는데 매월 퇴직금으로 쌓이는 돈을 각자 굴리는 DC형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행 예금 같은 상품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연 1% 안팎의 매우 저조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만든 제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인데요. 직장일로 바빠서 일일이 운용 지시를 따로 못할 상황이라면 내 퇴직연금은 여기에 넣어서 굴려달라고 반드시 미리 요청해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 오늘은 이 디폴트 옵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최근에 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제해저기구 총회에 요즘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네.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 디폴트 옵션이 이제 지난해 7월 10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굳이 이제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나 아니면 이제 어떤 상품을 구입해라 이런 게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지정했던 자신의 옵션대로 그 상품 구성대로 퇴직연금을 굴려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지난해 7월 12일 날 도입이 되고 어제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났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만기 자동 재예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기예금에 자동으로 다시 맡겨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자금으로 분류가 돼서 낮은 수익률로 방치가 돼 있었던 건데, 예. 근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 제도가 사라지고 금융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은 사실 1%대로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지시가 없는 상태로 한 4에서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됐던 상품들로 연금을 알아서 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 굴리는 DB형은 관계없고, 네.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맞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서 굴리세요 하는 DC형이 문제인데, 네. 이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었다가 좀 바꿔야지. 네. 안 바꾸고 계시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바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사전에 정해둔 디폴트 옵션으로 그 돈을 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좀 정해주세요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려면 퇴직연금이 DB형이나 DC형 중에 DC형 전환이 일단 돼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DB형과 DC형 말씀해 주셨는데, DB형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가 굴려서 확정된 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이번에 디폴트 옵션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DC형은 확정 기여니까 회사가 일정 부분만 기여해 줄 테니까 근로자가 알아서 굴리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역시 회사 내 연금 관련 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DC형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처음 한 번은 지정을 해야 연금이 이제 방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사별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상품은 이제 갖춰진 상태고요.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하나만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뒤에도 못 바꾸냐?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상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이거나 IRP라고 해서 따로 굴리거나 아무튼 네. 이분들은 네. 디폴트 옵션으로 뭘 할지를 빨리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는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일단 한 번은 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저기다 묻어줘야 됐고, 그거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예. 일종의 내 퇴직금 유언장 같은 거. 네, 연락 안 가면 나 바쁜 거니까 네. 알아서 좀 굴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이거 얼른 잘 본인한테 잘 맞는 거 네. 내지는 뭐 적당한 거 잘 골라놔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승인해준 디폴트 옵션 상품이 모두 260여 가지에 이릅니다. 근데 예. 이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뉘거든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일단 초저위험은 정기예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거의 100% 원금 보장이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사실 높지 않고요. 예. 나는 수익률 낮아도 되니까 원금 손실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이제 적합합니다. 저위험 상품은 예금 절반 정도 비중에다가 TDF라고 불리는 이제 생애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나나 이제 BF 같은 다른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을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중위험은 정기예금 비중이 20에서 40%로 확 줄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이 60에서 80%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위험은 대부분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증권사 중위험 디폴트 옵션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예. 여기 안에 자동으로 정기예금 30, 그다음에 A은행 TDF 상품 35%, 뭐 B자산운용사 TDF 상품 35%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업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TDF인데 이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퇴 자산 관리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100 마이너스 나이 법칙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나이? 예, 이게 현재 나이가 한 30세라고 하면 예. 100에서 30을 빼서 한 70% 정도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네. 70세면 100 마이너스 70, 네. 60이면 100 마이너스 60. 네. 그래서 위험 자산 비중을 뭐 나이가 들수록 좀 줄이면서 안전 자산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TDF도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기에는 펀드 비중을 좀 높이고요. 은퇴 시점이 가까우면 안정적으로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위험 자산 비중을 좀 정하고 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 상품을 이제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제목을 좀 잘 보도록 이 전문가들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름? 네, 네, 펀드 이름. 펀드 이름이 예.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땡땡 증권 디폴트 옵션 중위험 TDF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명도 나오고 이게 디폴트 옵션이고 그다음에 위험 등급은 어느 정도 되고 중위험이고 운용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예. 걸 대충은 이제 제목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그냥 다 예금으로 쌓이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뭐라도 선택하세요. 네. 선택 안 하면 그런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금융사에서 연락이 계속 갑니다. 할 그래서, 때까지. 네, 처음 한 번은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네. 그럼 이게 보통은 이게 바쁘신 분들이 정신 없어서 이거 운용 못 하시니까 네. 그게 뻔하니 그럴 때는 여기에 그냥 넣어놓을게요라고 하는 거를 정하라는 건 네. 웬만하면 계속 거기에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또 바쁘실 테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 거라면 지금 이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금융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선택받으면 네. 이분은 웬만하면 바쁘시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 굴릴 테니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요즘 중요한 시기겠어요. 지금 굉장히 경쟁이 이제 치열하고 예. 올해 1분기 말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모두 한 3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이동하는 이제 머니 무브가 금융권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일단 현재로 보면 은행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이 원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은행을 많이 선택한 걸로 보이는데 보험사가 25%, 증권사가 한 22에서 2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고요. 서로 이제 고객들을 좀 빼앗아 오기 위해서 이벤트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현재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제 회사가 운용 계약을 맺은 금융사 중에 옮기고 싶은 곳으로 이동만 신청하면 바로 옮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곳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운용은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이 분기별 수익률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각 금융사들도 이제 분기 한 번씩 꼭 수익률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네.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올해 1분기 은행권은 디폴트 옵션 한 30개 상품을 굴렸는데 한 평균 2.9%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단기 수익률이긴 하지만 2019년에는 연 뭐 2%, 2020년에 2.26, 그다음에 2021년에는 1.59. 여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수익률이 높아진 편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 퇴직연금을 은행에 맡길지 증권사에 맡길지 이걸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다니는 회사가 DC형 내가 굴리는 퇴직연금이지만 네. 금융회사는 한두 곳을 지정해 놨을 테니 네. 그 금융회사가
보여주는 메뉴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걸 내 디폴트 옵션으로 정하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회사들이 운용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중에서 이제 선택폭이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는 예. 거고.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선결 과제라고 하면은 이 디폴트 옵션 선택해 본 분 중에 상당수가 거의 뭐 이 투자 설명서가 뭐 한 200페이지 넘어가고 수수료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뭐 비싼 건지 싼 건지가 알 수 없어서 이제 불친절하다 이런 네.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조사한 설문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수익률이나 수수료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디폴트 옵션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시범 운용 기간에 이제 성적들을 보니까 거의 초저위험 상품의 자금 80%가 쏠렸다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또 예금. 네. 음. 사실 이러면 디폴트 옵션을 이제 적용한 보람이 이제 없는 거죠.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예금에 가 계셔서 진짜 그런 거 아닌지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하라고 했는데 네. 생각해 보고 정한 게 다시 예금. 이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너무 뭐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이러니까 그냥 원금 이제 보장되는 이제 초저위험 상품이 몰린 거 아니냐. 이거 디폴트 옵션 이름 만들 때 네. 은행권 입김이 많이 작용했네요. 네. 이거 상품 이름을 초저위험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여기로 가죠. 네. 초저수익으로 바꿔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름을 그럼 초저수익, 중수익, 고수익 이렇게 바꾸면 네. 중수익이나 고수익으로 가셨을 텐데 네.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겠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제 디폴트 옵션 성공하려면 각 금융사가 좀 치열하게 좀 경쟁해서 수익률 높이고 수수료 낮춰야 되는데 최근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 계열사의 퇴직연금을 이제 몰아주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게 모르게 이제 자기네 계열사 쪽에 이제 퇴직연금 가입하도록 하든가. 네,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했더라도 그 메뉴 중에 우리 증권사가 관여하는 거 그쪽으로 좀 해라. 네. 그런 게 없는지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또 중간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다 깊은 곳에서 광물 캐내는 걸 두고 네.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예요. 네, 태평양이랑 인도양의 4에서 6km 해저에는요 광물 덩어리가 대량으로 바닥에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광물 덩어리에는 망간이랑 뭐 니켈, 코발트 이런 40여 종의 희귀 금속이 뭉쳐져 있는데 네. 이게 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 재료잖아요. 네. 근데 육지에 매장된 이 광물들은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걱정인 와중에 바다 밑에 있는 그 광물 덩어리를 캐다가 망간, 니켈 같은 거 추출을 하면 고갈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있냐면 전 세계 심해 한 1조 7천억 톤 가량 그런 덩어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는 곳이 태평양 하와이 섬의 남동쪽 해역인데 예. 여기 면적이 대략 한 4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묻혀 있는 니켈이 대략 한 3억 4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육지에 있는 니켈 매자량의 한 3배를 웃도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바닷속 그냥 바닥에 바닥이겠습니다. 캐내면 되지, 채굴을 하면 되지. 네. 바닥에 있다니까 그냥 주워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싸우느냐? 예. 이 심해 채굴이라는 게 자기네 나라에 속해 있는 바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공해는 그 어떤 나라도 채굴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엔 협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캐내고 채굴하고 그러면 모두의 재산인 공해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예. 다만 그래도 심해에 뭐가 있고 어떤 생물체가 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유엔의 허락을 받은 국가들만 탐사를 허용하고 있고요. 연구 목적은 허용하고. 네,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채굴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바다 밑에 그동안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던 희귀 금속들이 대량으로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캐서 상업적으로 쓰려고 하는 시도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느니까 배터리 만드는 금속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면서 육지뿐만 아니라 해저에서도 필요한 자원을 발굴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는 그냥 두는 건 너무 아깝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난개발을 막을 규제망부터 일단 좀 갖춰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캐내자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법 관련한 일을 하는 국제기구가 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회의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데 상업적으로 채굴하는 걸 두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반대를 하는 나라고요. 예. 중국이 대표적으로 찬성을 하는 채굴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해저 바닥에 공해상 바닥에 있는 귀한 광물들 네. 캐자는 쪽 중국은
계속 쓰면 좋잖아. 좋죠. 라는 뜻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일단 반대하는 쪽의 명분은 뭐예요? 환경보호입니다. 이 광물 덩어리가 묻혀있는 심해 4에서 6km 지역은요. 수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서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채굴을 하냐면 로봇이 이제 바닥 밑바닥을 쓱 돌아다니면서 광물 덩어리가 묻힌 땅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 광물 덩어리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뱉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로봇이 그렇게 작동을 하면 심해 지층을 일단 부순 뒤에 광물 덩어리만 빨아들이고 나머지 퇴적물을 뱉어내는 과정에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오염물질이 위로 이게 떠오르면서 확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로봇 같은 채굴 장비를 바닷속에 투입했다가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바다에 장시간 떠 있는 선박이 내뿜는 독성 증기 그리고 소음이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음과 바닷물이 흙탕물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해집고 다니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니 오히려 그래도 바다 밑에 있는 망간이랑 니켈 같은 거 캐내서 전기차용 배터리 만들거나 청정 기술 개발했으면 지구 온난화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 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들과 그걸 막으려는 국가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장 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용된 심해 광물 탐사나 연구 후원 같은 계약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요. 자기네들에게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거는 서방 국가들은 이걸 또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 손잡고 강하게 반대를 외치는 와중에 이제는 미국까지 가세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심해 채굴을 하려는 중국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방법을 국방부가 찾아야 한다라는 요구가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정리하면 이제 심해 광물 자원을 두고도 이제는 중국과 서방이 부딪히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허용하면 중국이 다 할 걸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네, 이 기술과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캐나다에 있는 모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예. 거기랑 중국이 좀 협력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주택임대사업자들과 네. 관련한 건데 우리나라 전국의 집주인들이 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겠습니다. 그러니 네. 저한테 혜택을 좀 주십시오 해서 이제 뭔가 합의하고 등록한 네. 그런 분들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다. 좀 불만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네, 이 등록 임대사업자 지위로 이제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들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들께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을 그만하고 싶어도 지금은 퇴로가 없다 사실상 이 그만둘 수 없는 이 문제 자체를 해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라든지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 인상률을 뭐 계약 갱신 시점마다 5%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예. 뭐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의무 사항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 민간 임대 공급을 늘려서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부침이 많았던 제도예요. 전 정부에서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업 등록을 장려하면서 등록 임대 사업자가 급격하게 좀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막 오르니까 투기 세력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막 각종 혜택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같은 여러 가지 의무 조항이 좀 대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여줘야겠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도 좀 되살려보겠다. 이렇게 예. 제도 보완을 약속한 상황이었는데 네. 올 상반기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이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빌라 전세 사기하고 네. 주택 임대사업자하고는 무슨 영향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빌라를 다수 매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임대를 했던 이 사업자 자체가 바로 예. 이 등록 임대 사업자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등록 임대 사업자를 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좀 생겨난 거죠.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불만이 큰 쪽은 이제 다세대 주택, 즉 이제 빌라 임대 사업자들인데요. 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제 역전세 주택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세 사기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빌라 임대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존 세입자한테 반환할 보증금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역전세.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막 쏟아지면서 빌라 임대업자가 부담해야 할 규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보험도 잘 가입 안 해주고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요건도 이제 이달부터 좀 강화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업자들은 등록을 말소하려고 해도 지금 가구당 3천만 원 과태료를 물고 말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누렸던 세금 혜택도 모두 토해내야 되고요.
근데 당연히 세금 혜택은 토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임대 사업을 의무적으로 몇 년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못 지키는 거니까. 네네. 다만 미안합니다. 그 대신 세금 혜택 받은 거 토해낼게요라고 하면 그만두게 해줘야 되는데 그만두는 것도 3천만 원 과태료를 내도록 네. 되어 있는 게 무리다 그 말인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한 가지 퇴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을 할 때 해당 주택을 사는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인수를 한다. 그러면 예. 과태료도 없고 세금 혜택도 안 뱉어내도 됩니다. 문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인데요. 지금 임대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려면 이제 신규 매수인이 기존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이 의무 임대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채워야 돼요. 8년 내지 10년 뭐 이런데요. 그럼 이 기간을 다시 채워서 이제 임대 사업자 하실래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이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인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불신이 지금 커진 점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이 부활한다고 해도 이것도 언제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또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이 제도 자체에서 좀 꺼리는 거죠. 정부 바뀔 때마다 혹은 부동산 그렇죠. 경기 달라질 때마다 맞습니다. 언제는 권장해야 할 사업자, 언제는 처벌해야 할 사업자로 네. 왔다 갔다 하니 정부 바뀔 그렇습니다. 때마다 이러면 어떡하냐 네. 그 말이군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좀 따르는 것들도 역시 마뜩치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원하는 건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 돌려줄 수 있게 임차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과태료 물지 않게 해줘라. 그러면 이제 자진말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게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 게 2020년에 폐지된 이제 단기 임대랑 아파트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의해주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하. 비아파트 임대에도 좀 이 규정을 좀 적용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은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끝내도 그동안 받았던 혜택만 토해내면 되는 구조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제도가 사라졌거든요.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 빌라나 다세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무인이 없애달라.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세금 혜택 받은 거 토해내면 뭐 옛날에 그냥 평범한 집주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거니까. 네. 중간에 그만두는 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정부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도 정부 반응은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 등록임대제도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 네. 자진말소 허용하면 안정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공익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세제 혜택 줬던 건데 세제 혜택은 챙기고 과태료 부담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